안녕하세요. 사연둥이 다연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97년 가을,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실에서 아시아 금융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가득 쏟아지는 수치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태국에서 시작된 통화 위기가 인도네시아를 삼키고 말레이시아를 흔들더니 이제 한국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며 담담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번 위기를 버텨내기 어렵다고요. 그 이후 저는 20년 넘게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 위기와 회복 사례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제 예측이 이토록 완전히 그리고 이토록 극적으로 틀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분석의 오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경제학자가 숫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던 어떤 나라의 힘에 대해 배워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저를 부끄럽게 만들면서 동시에 깊이 감동시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제가 더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1997년 11월 저 마이클 해리스는 런던에서 열린 국제거시경제학 학회 단상에 섰습니다. 객석에는 IMF와 세계은행 관계자들, 각국에서 온 경제학자들이 가득했고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발표 주제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확산 경로와 각국 경제의 생존 가능성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거시경제학을 가르친 지 10년이 넘었고 신흥국 경제 분석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평균 400%를 훌쩍 넘었고 외환 보유액은 고작 수백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단기 외채 규모는 외환 보유액의 2배를 이미 초과한 상태였죠. 저는 청중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위기에서 장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요. 회복에는 최소 15년에서 20년이 걸릴 것이며 지금 구조로는 그조차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고 있었고 유수의 경제 매체들도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의 공식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그 소식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와 논문 초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이번 위기를 통해 동아시아 모델의 한계를 전 세계에 증명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문장이지만 당시 저는 그 판단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읽을 줄 알았지만 그 데이터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읽을 줄은 몰랐습니다. 숫자가 전부라고 믿었던 경제학자가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와 처음으로 마주치게 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구제금융 신청 직후 저는 한국 경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각종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BBC 뉴스 화면에서 뭔가 낯선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울 어딘가의 건물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는데 손에는 반짝이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행사인가 싶었는데 자막을 읽고 나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국가 부채 상환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금을 기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서 내미는 노부부,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를 꺼내온 젊은 엄마, 수십 년 동안 간직했던 금팔찌를 내놓는 할머니. 화면은 그런 장면들로 채워졌고 앵커는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이 운동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경제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이 운동이 실질적인 외채 상환에 기여하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터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 회복에 미치는 실질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화면을 끄고 나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합리성으로는 설명이 잘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를 원망하거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이 오히려 교과서적인 개인의 합리적 반응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끼던 금부치를 들고 줄을 섰습니다. 저는 그 행동을 설명할 적절한 경제학 용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훗날 저는 이것이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공동체 의식, 한국어로 정의라고 부르는 감각의 발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특이한 집단 심리 현상 정도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저는 연례 아시아 경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국 관련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들이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999년에 이미 10%를 넘어섰다는 수치를 보며 저는 잠시 데이터 출처를 의심했습니다.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불과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통상적인 경제 위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것은 상식적인 회복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회복의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소비가 살아났거나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었고, 현대자동차가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었으며 LG가 가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업들이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터넷 인프라 투자도 급격히 늘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동료 교수 한 명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한국 데이터가 이상하다고, 이건 단기 반등인 게 틀림없다고요. 동료는 웃으며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 아니냐고 말했고 저는 기분 나쁘게도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 모델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경제학자로서 가장 불편한 순간은 틀렸을 때가 아닙니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가장 불편합니다. 저는 그 불편함을 데이터 재검토라는 명목 아래 한동안 묻어두었습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제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은행 통계에서 한국은 국내 총생산 기준 세계 10위권 국가로 올라서 있었습니다. 불과 15년 전 국제통화기금 앞에 손을 내밀었던 그 나라가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고,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가 글로벌 5위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이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저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신흥국 경제 발전 사례를 가르칠 때마다 슬그머니 한국을 건너뛰거나 짤막하게 언급하고 지나쳤습니다. 1997년 제 발표를 기억하는 동료들이 간혹 한국 이야기가 나올 때 저를 바라보는 눈길이 불편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길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해리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즈음 저는 논문 하나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1997년 제가 학회에서 발표했던 바로 그 자료였습니다. 논문 속에서 저는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이 장기 침체를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라고 자신 있게 썼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인정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사실이 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진지하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데이터는 충분히 분석했습니다. 거시경제 구조도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왜 결론은 이토록 빗나갔을까요? 그 답을 찾으러 저는 결국 서울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서울에 발을 디딘 날 저는 솔직히 압도당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이어지는 도로와 지하철, 인프라의 완성도가 제가 평소 다니던 런던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도시의 외양이 아니라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 삼성연구소를 방문했고 판교의 스타트업 밀집 지역을 걸어 다녔으며 대덕 연구단지에서 연구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놀라울 정도로 교육 수준이 높았고 기술 산업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대화를 나눈 한 스타트업 대표는 1998년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안 돼 창업했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창업 생태계의 씨앗이 되었다고요. 연구소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인구 대비 이공계 대학원 졸업자 수도 세계 수위를 다퉜습니다. 수출 품목 구조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1997년만 해도 저가 제조업 중심이었던 수출 구조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선박, 2차 전지로 고도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직후 한국 기업들이 저부가 가치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기술 집약 분야에 집중 투자한 결과였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점점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1997년에 분석한 것은 한국 경제의 껍데기였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저력과 의지는 어떤 통계 모델로도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제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게 한 변수였습니다. 서울 방문을 마치고 케임브리지로 돌아온 저는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는 1997년과 전혀 다른 질문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해졌는지를 물었습니다. 외환 보유액 추이부터 확인했습니다. 구제금융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사실상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세계 9위 수준이었습니다. 한때 외환 고갈로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나라가 세계 주요 외환 보유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도 위기 당시 투기 등급으로 추락했다가 이후 꾸준히 상승해 주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국제통화기금과의 관계였습니다. 한국은 구제금융 조기 상환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이후에는 오히려 국제통화기금에 기여하는 국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구제금융을 받았던 나라가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기여국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산업 경쟁력 데이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조선 산업에서의 수주 실적, 2차 전지 분야의 세계 시장 지위를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저는 노트에 같은 메모를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이다. 이것은 전례가 없다. 이것은 제 모델로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틀렸다. 당연한 결론이었지만 그 네 글자를 적는데 저는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2018년 봄 저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 연례 학술대회에 초청받았습니다. 발표 주제는 제가 직접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 회복의 메커니즘 분석, 그리고 기존 경제 모델의 예측 실패 요인 고찰이었습니다. 발표장에는 20년 전 런던 학회에서 제 발표를 들었던 얼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오르며 21번 가다듬었습니다. 화면에 두 개의 그래프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1997년 제가 작성한 한국 경제 전망 그래프와 2018년 실제 한국 경제 데이터 그래프였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가벼운 웃음이 새어나왔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1997년 당시 제 분석 과정을 상세히 재검토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어떤 변수를 간과했는지, 어떤 전제가 잘못되었는지를 숨기지 않고 공개했습니다. 발표 후반부에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청중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 경제는 실패 사례가 아니라 성공의 교과서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박수보다 그 침묵이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신의 오래된 전제를 다시 생각하는 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20년 동안 어딘가 불편하게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학회 발표 이후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나라의 경제연구기관에서 연락이 왔고 국제통화기금 산하연구부서에서도 공동 연구를 제안해 왔습니다. 한국의 위기 극복 사례를 체계화해서 개발도상국 정책 모델로 활용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후 몇 년간 저는 여러 국제 경제 보고서와 학술 논문에서 한국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한국이 위기 이후 어떻게 부채 구조를 재편했는지, 어떻게 기업 구조 조정을 단행했는지, 어떻게 교육과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산업 고도화를 이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1997년 제가 간과했던 것들이 사실 처음부터 데이터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저는 그것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책 입안자들이 이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제 위기를 겪고 있거나 그 가능성에 직면한 나라들에서 한국 모델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 사례를 소개하면서 언제나 이 말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세계에 보여준 나라입니다. 그것은 정책의 힘만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결혼 반지를 들고 줄을 서던 그 장면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줄이 바로 한국 회복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을요. 숫자는 그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직접 보여줬습니다. 마이클 해리스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한국 경제를 연구하며 위기 극복 모델로서의 한국 사례를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쓴 논문과 강연은 여러 개발도상국의 경제 정책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고, 한국의 경험은 점차 하나의 독립된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케임브리지 강의실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학은 숫자를 다루는 학문이지만 숫자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의 선택과 의지와 공동체 정신을 모델에 넣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틀릴 수 있다고요. 1997년 국제사회가 한국은 끝났다고 말했을 때 한국은 이미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둥이 다연이는 여러분의 삶 속에 녹아들고 싶어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